금리 인상이라는 것은 단기로 돈을 빌려서 레버리지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비용이 명백하게 증가하는 문제겠죠. 그러니까 석유 생산 능력에 대한 투자, 공산품 생산 능력에 대한 투자, 이 모든 것들이 생산을 하는, 투자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제 확률 게임인 것 같고, 확률 게임의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그 일기예보지 않습니까? 지금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면은요. 일단 뭐 11월에는 이제 테이퍼링에 대한 스케줄이 나오지 않겠냐, 이게 바로 좀 시행하지 않겠냐, 이게 이제 컨센서스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좀 매파적인 성향의 어떤 그 로버트 카플란, 그다음에 뭐 로젠 그젠 연방은행 총재가 사임을 했잖아요. 뭐 여러 가지 이슈로. 그러면은 이게 좀 이 매파 두 명이 좀 빠져나가게 되면은 여러 가지 그 연준의 어떤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과 관련된 스탠스가 좀 바뀌는 걸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일단은 뭐 그 카플란 같은 경우가 아마 올해 투표권을 행사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카플란이 만약에 11월 FOMC 참석을 못 하더라도 그 밑에 이제 부총재가 카플란의 의사에 맞게 뭐 따라서 투표를 할 거니까 당장 별로 어려움은 뭐 변화는 없을 것 같고요. 내년 같은 경우는 아마 에릭 로젠그렌이 그 투표권을 행사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이 양반이 이제 빠져나가고 다른 뭐 비둘기파 총재로 바뀔 가능성도 있겠죠. 그러면 내년 금리 인상 경로 자체가 조금 달라질 분위기가, FOMC 분위기가 달라질 수는 있는데, 그것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뭐 하여튼 이번에 공교롭게도 이른바 매파라고 분류되어 왔던 지역연준 총재 두 명이 그야말로 일석이조라고 그 한 가지 이제 스캔들 뭐 하나로 그 매파 두 명이 그냥 낙마를 하게 됐는데, 지금 그 리차드 클라리다라고 연준 부의장도 지금 주식 거래 문제가 새롭게 부각이 됐죠. 뭐 본인이나 뭐 앞선 두 총재들도 다 규정대로 뭐 위반 없이 처리한 것이다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시장의 신뢰라든가 국민들이 보기에는 좀 뭐 그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한다면은 클라리다 부총재 문제도 생길 수 있겠죠. 클라리다 부총재는 원래 내년 초가 임기이기 때문에 물러나기로 되어 있는 그런 사람인데, 연준 이사회 내부에서는 그동안 그 매파적인 기류를 주도해왔던 인물들이 공화당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리차드 클라리다라든가 그 여타 이제 공화당 랜들 컬스라든가 등등 공화당적을 가진 사람들이 올해 들어서 좀 그 매파적인 분위기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왔는데, 일단 클라리다 부총재도 이번에 또 주식 거래한 문제 때문에 또 한 방 맞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지금 이렇게 연준, 그러니까 이것도 미국 정부의 의지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잖아요. 미국 정부는 매파 성향을 원할까? 아니면 지금 비둘기, 그러니까 돈을 막 찍어내고 좀 완화적인 어떤 상황을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이사들을 원할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매파적인 중앙은행을 원하는 그 정치인은 아마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연준 역사상 보면은 연준이 정말 얼마나 매파적이었나, 그 사례를 볼 수 있었던 그 기회는 아마 2차 대전 이후로 보면은 우리나라 한국전쟁 때 당시, 그 다음에 1960년대 당시에 린든 존슨 대통령이 이른바 그 뭐 위대한 사회 건설을 얘기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을 막 불러일으킬 때 당시, 그 다음에 1970년대 말 80년대 초 폴 볼커 당시 뭐 이런 정도로 굉장히 손에 꼽을 수 있는 뭐 정도로 희박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경우는 중앙은행은 항상 비둘기적이죠. 지금 현재도 시장이 예상했던 것에 비해서는 매파적이긴 하지만은 기본적인 통화정책 기조는 굉장히 비둘기적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시장이 그동안 연준을 너무 비둘기적으로 이렇게 판단하다 보니까 9월 FOMC 이후에 금리가 좀 급하게 뛰는 뭐 그런 양상도 있었는데, 기본적으로는 뭐 비둘기적이다라고 볼 수 있고, 한 7, 8년 전에 비해서도 더 비둘기적으로 바뀌었다, 뭐 또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아마 이번에
미국 연준 이사들 중에서도 공화당 당적을 갖고 있는 제롬 파월이라든가 랜들 퀄스, 그다음에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또 리차드 클라리다 이런 사람들이 그 임기를 맡게 됐죠. 파월 의장은 지금 아직 굉장히 좀 거의 확실시되다가 좀 불투명해진 뭐 그런 상황이고, 리차드 클라리다나 랜들 퀄스는 이미 뭐 거의 교체되는 거로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민주당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 굉장히 입맛에 맞는 연준 이사들을 집어넣게 되면은 또 연준 통화 정책 방향 내지는 기조에 대한 평가가 또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시장의 그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파월 의장이 연임될 것이냐, 바뀔 것이냐,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시장이 원하는 건 어떤 겁니까? 시장이 원하는 것은 뭐 단연 연임을 원합니다. 파월이 그만큼 잘한다 뭐 이런 걸 떠나서 기본적으로 이제 익숙한 것을 좋아하고, 익숙한 파월 의장의 그동안 정책 뭐 행태라든가 뭐 방식이 대체로 무난하고 괜찮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굳이 안 바뀌는 게 좋겠다 하는 게 기본적으로 시장의 속성인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바뀌게 된다면은 뭐 변동성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테이퍼링은 모두가 이제 다 예상하고 있는 거니까 테이퍼링이 스케줄이 나오고 실행이 된다 하더라도 뭐 주식시장이라든가 이런 쪽에 뭐 영향은 크게 없을 거야라고 보는 시각이 하나 있고, 그래도 어쨌든 충격을 받을 거야. 뭐 이렇게 서로 상반된 이야기들이 있는데 편집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기본적으로 이 테이퍼링이라는 그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경제나 금융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얼마나 클까라는 부분은 좀 약간 모호한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본 경험이 많지 않기도 하지만은 2013년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해보다 보니까 굉장히 노이즈가 있었는데, 2017년에 시작했던 이른바 양적 긴축 그 자체는 굉장히 스무스하게 잘 됐었죠. 나중에 결국은 그야말로 그 냄비 안의 개구리처럼 너무 스무스하게 가다 보니까 이게 물이 끓는 줄도 모르고 화들짝 놀라긴 했지만은 그 자체로 그 과정은 굉장히 스무스했고, 이번도 뭐 대체로는 스무스하게 뭐 전개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금리 인상은 제가 보기엔 조금 다르다고 봅니다. 큰 틀에서 보면은 뭐 테이퍼링이든 금리 인상이든 전반적으로 경제가 그만큼 회복돼 나가고 살아나간다 하는 가장 명확한 증거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렇죠. 기본적으로 통화정책 기조가 바뀌어 나가는 그 과정 자체는 뭐 노이즈가 있기 쉽죠. 예를 들면 금리가 훨씬 더 중요한데, 양적 완화라는 것은 금리에 이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지만, 금리 인상은 그야말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단기 금리 자체가 기본적으로 더 비싸지기 때문에 단기 금리로 돈을 빌려서 위험한 자산에 레버리지를 높여서 투자했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일단 비용 자체가 증가하게 되고, 불확실성이라든가 아니면 심지어는 그 과정에서 약간의 노이즈가 있다면은 리볼빙 자체가 뭐 안 되는 경우까지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문제는 연준이 극도로 피하려고 노력하겠지만, 어쨌든 금리 인상이라는 것은 단기로 돈을 빌려서 레버리지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비용이 명백하게 증가하는 문제겠죠. 네. 우리가 원래 시장에서는 2023년 뭐 이쯤 돼서 뭐 22년 말이나 아니면 2023년 요쯤 돼서 금리 인상이 있지 않을까 그랬지만은, 이번에 나온 어떤 연준의 점도표라든가 이런 걸 봐서는 이게 좀 많이 땡겨질 것 같잖아요. 그리고 파월 의장도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좀 지속이 될 것 같다, 금리 인상이 좀 빨라질 것 같다, 뭐 이런 뉘앙스의 말도 하고, 그렇다면은 금리 인상은 시장에 충격을 줄 수밖에 없는 거 아닐까?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인플레이션 문제 때문에 금리를 결국 인상한다면은 시장에는 단기적으로 굉장히 뭐 부정적이겠죠. 근데 길게 본다면 그게 제가 보기에는 좋은 약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지난 뭐 그 여름까지 전개됐던 물가 상승은 기본적으로는 수요가 워낙 강해서 나타난, 물론 공급 제약도 있었지만은 수요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나타난 이제 물가 상승 현상이었는데, 그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전개되고 있는 것은 공급 측면의 영향력이 좀 더 갈수록 커지고 있고, 특히
원유 가격 같은 이제 에너지 비용 측면에서 인플레이션의 어떤 주도권을 넘겨받는 상황이라면은 아무래도 물가가 성장을 이렇게 가로막는 그 고용을 가로막는 영향이 크겠죠. 연준은 물가 안정과 이제 완전 고용 두 가지 책무를 갖고 있는데 연준이 보기에는 아직 그 완전 고용까지 가기엔 멀었는데 인플레이션은 지금 이미 높은 상태에서 에너지 가격이 계속 올라서 높은 인플레이션이 계속될 것 같고 그대로 두면은 이거는 인플레이션에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거기에 대응을 하려고 하면은 고용이 더 위축될 수가 있고 그럼 고용을 희생할 것이냐 물가를 희생할 것이냐 일종의 선택을 해야 되는데 연준이 공식적으로 채택하고 해서 매년 초에 발표하는 통화정책 전략에 따르면은 고용과 인플레이션의 이 그 문제 둘 중에 어떤 문제가 더 심각한가 저울질해서 결정한다 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저울질을 하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인 것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과연 중앙은행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버릴 것인가? 그런 선택에 기로해서 정치적인 결정을 내린다면은 아무래도 물가가 좀 이렇게 불안하더라도 일단은 고용을 더 신경 쓰는 것처럼 내가 보이고 싶다. 의원들한테도 그렇게 보이고 싶고 대통령한테도 그렇게 보이고 싶고 그래야 의회 보고 때나 청문회 때도 편하고 특히 여당 의원들한테 편하고 대통령한테도 편할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무래도 나를 의장으로 뽑아줬는데 나를 연준 이사로 뽑아줬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한다면은 결국 인플레이션을 희생하는 쪽으로 간다면은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게 오지 말라는 법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게 스태그플레이션. 경기는 안 좋은데 이제 그 저거잖아요. 그 물가는 오르는 거. 예. 이러한 현상의 시작 아니냐. 아주 심하게 뭐 걱정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게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굉장히 모순적이죠. 경기는 안 좋은데 수요도 약한데 물가는 굉장히 높다는 것은 모순적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둘은 지속적으로 병립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물가가 같이 떨어지게 돼 있죠. 왜냐하면 이 경기가 안 좋은 원인이 물가 불안정 때문에 그렇죠. 높은 물가 때문에 경기가 이제 침체되고 고용과 생산, 투자, 뭐 소비 전반적으로 위축된 거라면은 결국 물가도 이제 가라앉게 되고 그래서 이런 마치 스태그플레이션처럼 보이는 것은 그렇게 물가가 다시 자연적으로 경기 둔화에 의해서 수요 둔화에 의해서 안정화돼 나가는 과도기적인 과정이 불과할 수 있는데 만약 이 과정 속에서 이 고용이 위축되고 하는 것을 도저히 정치적으로 방관할 수 없어서 다시 경기를 띄우거나 한다면은 물가는 더 이제 불붙어 갈 것이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어떤 화폐에 대한 불신이 생기고 통화에 대한 불신, 통화 정책에 대한 불신이 생겨서 사람들이 야 이런 식으로 지금 그 가면은 인플레가 계속 막 높아지고 뛸 수 있으니까 노동자들은 더 높은 임금을 요구하게 되고 기업들은 뭐 그걸 받아주고 더 높은 판매 가격을 인상하게 되고 이런 이제 악순환이 발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미국 뭐 전반적인 세계 경제 펀더멘털 자체가 70년대 같은 그런 스태그플레이션을 이제 그 만들어낼 만한 기초 체력은 안 되지만은 지금 미국이 과연 완전 고용 상태에 한참 멀었는 것인가라고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실업률 자체는 여전히 비교적 높지만은 팬데믹 직전에 굉장히 좋던 시절에 비해서 높지만은 그렇게 실업률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사람 구할 수가 없다고 아우성이고 임금은 굉장히 높게 뛰고 있다면은 실업률이 높다는 것 자체만으로 그 이유만으로 이거는 완전 고용 상태가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 거거든요. 결국은 임금이 얘기해 주는 것이고 사람 구하기 어렵고 그래서 임금을 대폭 높여줘야 된다면은 이미 거의 미국 경제는 완전 고용 상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구직자가 원하기만 하면 직업은 구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예. 그렇다면은 이 인플레이션 지금 그 가장 근본이 되는 게 그 이 원자재잖아요. 우리가 올 초 그리고 작년 뭐 원자재 가격이 막 상승하고 있었을 때 그거에 대한 어떤 원인을 투기적 수요에 의한 그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봤었잖아요.
지금은 거기에 수요가 맞물린 걸로 봐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투기적 수요라는 것은 허공에서 혼자 발생해서 아무 수요도 없는 곳에서 투기적 수요가 발생해서 가격을 끌어올리는 건 불가능하죠. 그러면 우리 코스피 시장에도 투기적 수요가 들어와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 코스피 시장에는 정말 그 앙망하고 있지만은 투기적 수요는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구경도 못 했는데 뭔가 이제 비빌 언덕이 있을 때 투기적 수요가 이제 따라 붙는 것이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원자재 가격 같은 경우는 팬데믹 때 완전히 그 침체돼 있다가 경제 활동이 이제 다시 재개되고 사람들의 움직임이 조금씩 이제 살아나고 기름을 더 쓰게 되고 아무래도 뭐 금속 같은 것도 더 쓰게 되고 또 실제로 팬데믹 과정에서도 공산품에 대한 수요는 엄청나게 강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 금속 같은 경우는 계속 오히려 수요가 더 강해진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는데 팬데믹 기간 동안에는 생산 설비에 대한 그 원자재 생산 설비에 대한 투자도 위축됐었고 그 어쨌든 원자재 생산하는 것도 사람들이 일하는 곳인데 팬데믹 때문에 제대로 그 작업을 못했던 측면도 많죠. 그래서 재고를 굉장히 많이 소진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아주 그 명민한 투자자들이 보기에는 지금 이제 원자재 포지션을 가지면은 굉장히 그 성과를 올릴 수 있겠다. 이게 뭐 달리 말해서 투기적 수요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올라갈 것 같으니까 더 사는 거죠. 예. 예. 근데 이러한 현상 때문에 우리가 사실 탄소 제로라는 얘기, 그 다음에 그 신재생 에너지 여기에 대한 환상이 컸었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주식시장에서 엄청난 테마와 어떤 기업들의 주가를 올리기도 했고요. 근데 신재생 에너지의 한계를 보여주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효율성 면에서 이런 의견을 가지신 분들도 있거든요. 신재생 에너지는 우리가 가야 될 길이고 결국 글로 가게 돼 있다라고 뭐 저는 생각하지만은 한계를 보여줬다라기보다는 신재생 에너지로 가는 정책 능력의 한계를 보여줬다라고 보는 게 더 맞겠습니다. 왜냐하면 신재생 에너지로 이제 우리가 완전히 전환할 그 로드맵을 제시하고 예를 들어서 2030년부터는 완전히 탄소 제로로 간다라고 한다면은 그 2030년까지 가는 과정에서 어쨌든 우리는 석유를 계속 써야 되고 가스도 계속 써야 되는데 2030년 이후에는 석유를 뽑아 올리고 가스를 뽑아 올리고 하는 이 설비들이 거의 고철이나 마찬가지가 아무 무용지물이 되어버린다면 그렇죠. 누가 그 과정에서 수요는 어쨌든 계속 늘어나게 돼 있는데 누가 생산 설비를 더 늘릴 것인가 하는 그렇죠. 굉장히 단순하고도 당연한 의문이 제기되지만은 지금까지 어떤 그 나라의 정부들도 탈탄소의 구호는 굉장히 열심히 외쳤지만은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잘 관리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뭐 전혀 고민이 없었던 거죠. 그렇죠. 뭐 그런 문제들이 지금 나타나고 뭐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 진짜 석탄 광산을 새로 개발하고 원유 정월도 개발하고 그러니까 시추하고 그렇습니다. 이래서 계속 추가되는 수요들을 찾아내면서 이 신재생 에너지가 같이 갔어야 되는데 이거는 공급단에서 딱 줄어버리고 이 말로만 하니까 이게 여기서 이제 미스매칭이 생긴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현상 지금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문제가 발생해서 지금 부랴부랴 석탄 뭐 채굴하고 뭐 광산 개발하고 뭐 원유 또 뭐 뭔가 생산 능력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 이거 어차피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거고 그럼 원자재 가격 시장이 안정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일 아니냐. 이 상황은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결국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계속 갈 수밖에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거는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겨울을 잘 넘기는 게 중요하고. 우리가 겨울 난방 걱정하게 생겼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상대적으로 뭐 장기 공급 계약 비중이 높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유럽은 지금 겨울을 잘 넘기는 게 굉장히 절체절명의 그 뭐 과제로 되어 있고 잘 넘긴 뒤에 과연 내년 오펙이 지금 예상하기로는 내년부터는 원유 공급이 수요보다 다시 이제 좀 초과하는 뭐 그런 구도로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에너지 전문가들 전망도 뭐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때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긴 한데 근본적으로 일단 그 미국 셰일 오일이 그동안 유가를 아주 안정시키는데 그 혁명적인 공헌을 했는데 지난 수년 동안 미국 셰일 오일이 더 이상
생산 능력을 늘리지 않고 있죠. 그 이유는 돈이 잘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돈을 잘 못 버니까 주주들이 투자를 못하게 하는 거고. 그렇죠. 전부 거의 예전에 우리 코로나 사태 발생했을 때는 다 정크본드라고 했었잖아요. 네. 다 망하기 지금도 직전의 그렇죠. 회사들. 예. 그래서 돈이 안 되니까 이제 생산 설비를 못 늘리게 하고 있고, 사우디나 이런 이제 이미 원유를 많이 갖고 있는 나라들은 탈탄소가 되기 전에 이제 일단 이걸 다 뽑아 써야 되는, 그렇죠. 뽑아 팔아야 되는 또 그런 과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탈탄소 뭐 그런 것과 무관하게 아마 사우디, 러시아, 뭐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이런 데서는 생산 능력을 확대하기 위한 뭐 투자들을 아무래도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나중에 아무도 안 사갈 거니까. 그러네. 뭐 그렇게 볼 수 있죠. 뭐 그런데 하여튼 이 과정은 굉장히 지켜봐야 될 것이고, 만약에 근본적으로 그 석유 생산 능력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수요가 막 늘어나니까, 그래서 가격이 오르니까 우리 그 작년에 마스크 만들 것처럼 그렇죠. 잠시 이제 품귀 현상 때문에 가격이 오르니까 신속하게 공급 능력이 발생했었는데, 그래서 가격이 폭락했는데, 석유는 좀 다른 차원이고, 특히 뭐 그린 전환 뭐 이런 것들 있기 때문에 공급 능력이 얼마나 신속하게 계속 늘어나는, 2030년 이후까지도 석유 수요는 기본적으로는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때까지는 어쨌든 공급 능력이 계속 증가해야 되는데 투자가 얼마나 원활할지, 이거는 굉장히 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만약에 공급 능력이 늘어나는 수요를 계속 못 맞춰준다면은 가격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가격의 어떤 그 기능이라는 게 비싸지면은 당장 급한 사람들은 이제 그래도 사겠지만은 덜 급한 사람들 순서로 이렇게 덜 쓰게 돼서 수요와 공급을 다시 이제 밸런스를 맞춰주는 역할을 하니까 그 균형 가격을 새로 이제 잡아야 되는 과정이 남겠습니다. 일단 뭐 원유국, 산유국들은 유가가 지금 이렇게 높은 게 자기들에게 이익이니까 좋아하겠죠. 그럼요. 예. 예, 그런데 그게 나쁜 게 아닌 게, 지난 2014년 하반기 이후로 유가가 폭락했을 때는 엄청나게 돈을 많이 잃고 고생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생산자들이 기본적으로 돈을 웬만큼 잘 벌어야 됩니다. 셰일 오일이 돈을 못 버니까 지금 생산을 못 하고 있는 것처럼 웬만큼 돈을 벌 수 있을 만큼 가격이 돼줘야 되고, 그래야 이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면서 잘 맞춰갈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좀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자꾸 수요단에 수요를 못 맞춰주는 공급단의 문제, 이 말을 자주 사용하는데, 우리가 사실 돌아보면 이게 기저효과 아니냐. 워낙 코로나 때 뭐 이게 움츠렸던 거에 일시적인 어떤 수요지, 우리가 뭐 근본적으로 막 엄청나게 막 돈들이 막 생겨가지고 수요가 확 늘어날 만한 그런 좋은 경제 상황은 아니지 않냐. 미국은 그렇습니다. 미국은 예, 돈을 뭐 어마어마하게 풀어서 그야말로 현금을 이제 살포를 했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이렇게 이전되는 소득이 굉장히 큽니다. 여전히 지난 8월 현재도 한 전체 개인 소득 중에 한 20% 정도가 정부에게서 이렇게 받는 소득입니다. 그게 뭐 실업수당이나 뭐 이런 것들이죠. 그 이전에 3월에는 1조 9천억 달러 중에 상당 부분이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한테 현금으로 이렇게 살포가 되고, 기본적으로 뭐 그런 이제 초과 수요 문제가 미국에서 거의 뭐 두드러지고 있죠. 다른 나라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지금 유가 때문에 뭐 유럽 같은 경우는 에너지 가격 때문에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이 뭐 3%까지 올라오고 있지만 근원 인플레이션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근원 인플레이션도 굉장히 높은 상태고, 어떻게 보면 미국 혼자의 일인데, 과거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개방된 이제 세계 경제가 개방돼 있고, 무역에 의해서 미국에서 물건이 모자라면 유럽에서 남는 물건이 이제 오니까 유럽의 이제 디플레이션이 미국으로 수출돼서 물가 문제가 이렇게 균형을 맞춰 나가는데, 지금 해운 운송에 굉장히 좀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죠. 이게 정상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그 평탄화하는 과정이 잘 여의치 않고, 이게 조금 풀려나간다면 상당히 좋아지겠죠. 그러나 미국에서는 어쨌든 초과 수요라는 게 명백한 사실이고, 특히 공산품에 관한 대한 수요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팬데믹 이전까지는 이렇게 이제 스테디하게 이렇게 올라갔는데, 팬데믹이 발생한 이후로는 그 이만큼 이렇게 룩 튀어나와서 이렇게 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산품에 대한 이제 수요가 과거에 이렇게 돼 있었다면은 공급 능력도 여기에 맞춰서 이렇게 돼 있었겠죠. 그런데 수요가 이렇게
뿔룩 튀어나와 있으니까 공급 능력을 완전히 초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고를 엄청나게 많이 소진을 했고 해외에서 굉장히 많이 수입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또 해외는 해외대로 생산 능력 아니면 이제 운송 능력 이게 팬데믹 때문에 교란이 많아서 과거의 공급 능력만큼 공급을 해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압력이 계속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에 그 공산품에 대한 이 수요가 이례적으로 이렇게 높아져 있는데 이게 이례적인 현상에 불과하다면 지금 꺾여 내려가고는 있지만 굉장히 더딥니다. 그런데 이례적인 현상에 불과하다면은 이 생산자 입장에서는 생산 설비를 더 늘리지 않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차량용 반도체가 품귀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아니 그 공장을 더 만들어서 지금 팔면 대박 날 수도 있는데 왜 안 만드냐라고 했을 때 그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그러다가 이제 그 이례적인 수요가 사그라들면 이거 다 고철이 되는데 누가 하겠냐. 이 반도체 공장은 굉장히 큰 돈이 드는데 이런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시적 인플레이션 압력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이 초과 수요도 일시적인 것이고 그렇다면은 생산자 입장에서는 공급을 안 하려고 할 텐데 만약에 팬데믹이 완전히 종식되지 않고 공산품에 대한 초과 수요가 어느 정도 둔화되더라도 비교적 과거 추세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면은 이 공산품 인플레이션은 계속 가는 것이죠. 그런 역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러한 이제 양쪽의 상황을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라고 개인적으로 보시나요? 지금은 누구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양쪽으로 다 가능성이 있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은 그러니까 석유 생산 능력에 대한 투자, 공산품 생산 능력에 대한 투자 이 모든 것들이 생산을 하는 투자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얘기는 결국 우리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것이냐 어떤 분은 또 그렇죠. 스태그플레이션을 통한 어떤 위기가 올 것이냐, 그렇지 않다. 오히려 지금은 디플레이션을 걱정해야 될 때다. 요거 시간이 지나면 네. 이런 의견을 가지신 분도 있는데 이건 역시 다 가능성이 있는 시간이 지나봐야지 않는 그런데 거네요. 기본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에서 말하는 플레이션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인 상황에서 경기도 막 불같이 좋으면은 그야말로 전형적인 인플레이션이고 인플레이션인 상황에서 물가 문제 때문에 어떤 경기 자체는 침체되는 상황이라면은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그 자체는 지속적으로 병립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침체되기 때문에 결국 물가도 안정화돼가는 자연적인 이제 치유 과정에서 스태그플레이션적인 그런 형상이 나타나게 돼 있는데 정책이 어떤 그 무리하게 개입하지 않는다면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이다. 균형을 찾아 나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너무 비싸면 사람들이 못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자동차 판매량이 아주 기록적으로 격감을 했는데 비싸고 고를 만한 게 없으니까 사람들이 안 사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자동차 수요에 대한 수요가 대폭 줄었고 그러면 이제 그 공급 능력의 제약은 있지만은 새로운 이제 또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맞춰 나가는 것이고 공산품에 대한 수요도 이렇게 높은 상태로 계속 유지되면은 결국 공산품 가격이 계속 올라갈 텐데 그러면 이제 수요는 다시 가라앉겠죠. 비싸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단계별 과정 이때의 그 금융시장, 주식시장의 환경은 어떻게 변화했는가 이런 것도 한번 조사해 보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그때 그 어떤 일단 돈을 잃지는 않아야 되니까 보수적인 어떤 그 포지션을 취할 수 있는 하나의 그 아이디어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에너지 가격이 주도하는 비용 측면의 인플레이션, 특히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하는 경제에서는 결코 좋은 환경이 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국민소득, 기업소득, 노동자들의 소득, 국민소득 전반이 상당히 산유국들한테 털리게 됩니다. 우리 예전처럼 다시금 중동에서 돈 벌어오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중동은 중동대로 그동안 워낙 많이 까먹어서. 에너지 소비국들한테 털려왔습니다. 저유가 때문에. 그런 상태인 거죠. 그렇군요. 이제 저금해놨던 거 이제 빼간다. 예, 하여튼 참 이 경제는 이렇게 스터디를 할수록 살아있는 생물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예측 불가능하고 그 정책
당국자들 혹은 뭐 그 나라들의 각 상황에 따라서 항상 또 변수라는 게 생기고 생각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이제 확률 게임인 것 같고 확률 게임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그 일기예보지 않습니까? 일기예보는 전형적으로 이제 확률을 제시하는 그렇죠. 거고 비올 확률 30%. 그렇습니다. 그런 이제 판단 하에서 대안은 임하는 게 뭐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해서 미국 연준부터 시작해서 전체 글로벌 금융시장의 상황을, 경제 상황을 좀 거시적으로 살펴봤는데요. 네, 하여튼 뭐, 전체 시장, 지금 내가 어느 위치에 서 있는가, 현재 가지고 있는 위험과 앞으로 올 수도 있는 위험, 그리고 기회는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글로벌 모니터. 그리고 이번에 또 저기, 그 유튜브 시작하셨다고. 드디어 늦게 시작하신 휙 서비스? 예, 그 매일 한 오전 10시쯤 뭐 해서 올리는 걸로 목표로 하고 있는데 한 5분 정도로 시각적으로 이렇게 금융시장 그날그날의 이슈를 한번 둘러본다는 의미로 휙 서비스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따 구독할게요. 네. 네, 이제까지 글로벌 모니터 안근모 편집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